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졸사회 20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전반 강의를 통해서는 지리 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이제 일반 사회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19강의에 걸쳐서는 일반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던 내용들과 조금 겹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해가 조금 더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일반 사회 첫 번째 시간으로서 현대 사회의 변동의 양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반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이 갖춰지기까지 어떠한 변화들이 있어 왔고 지금 또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모습들 또 변화의 양태들은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현대 사회의 형성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산업사회의 등장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업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이전에.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이제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은 이제 현대 산업사회의 등장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다시피 18세기부터 19세기에 걸쳐가지고 유럽에서 진행이 되었던 어떤 산업혁명,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공업 중심의 사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농업 중심의 사회였던 사회 체제가 이제 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농업에서 공업으로 옮겨가게 된, 산업의 중심이 옮겨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다?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사회, 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산업사회가 등장하면서 나타나게 된 여러 가지 변화의 양상들이 있죠. 세계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자, 우선 봉건제도의 질서가 붕괴가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농업을 중심으로 어떤 예속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봉건제도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주종의 관계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본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주종의 관계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심되는 계층이 일반 대중으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민주정치 제도가 정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영주나 귀족 중심, 왕족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일반 대중들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정치 체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 또 정착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민주정치 체제라고 하는 거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생각할 수 있게 된, 그래서 민주정치 제도가 이제 좀 뿌리를 내리게 된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경제 상황의 변화를 보시면 과거에는 이 소품종이라 하더라도 다품종이라 하더라도 생산을 하는 양이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만들었거든요. 집에서 전부 다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 하더라도 집신 삼는데 계속해서 손으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수공업 체제였기 때문에 생산을 하는 양이 한정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생산되는 물품을 얻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는 품종에 상관없이 작은 품종이라 하더라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체제가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그것만 가지고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는 그러한 체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확립이 되었다. 자본, 돈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서 결정이 된다?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가 확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개인주의, 합리주의, 민주주의의 이념이 확산이 되었다. 여기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하고 다른 측면이에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어떤 피해를 보든지 간에 나만 이익을 보면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지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행복 추구의 중심이 어디다? 개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하다 하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치에 있어서도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개인주의이고, 다음에 개인에 있어서도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또 그것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왕족 중심, 귀족 중심의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한 행복 추구, 이것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 개개인의 행복을 이제 개개인의 행복에 관심을 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리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시민사회 형성의 기초를 확립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민사회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해오던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제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온전히 이제 이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가 18세기, 19세기에는 이제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산업화,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대개 이제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부터 이제 정부, 국가 주도로 공업 중심, 경공업이나 중화학 공업 중심의 이런 공업 활성화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서 사회의 변동도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야? 이제 이 1962년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농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게 되면서 도시화라든지 핵가족화, 노령화, 정보화 사회,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이제 사회의 어떤 지역의 변화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으로 사회 변동이 나타나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62년도부터의 산업화는 주로 정부 주도하에서 이루어진 계획된 변동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엇이냐 하면은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요청에 따라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고속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만드는 거고, 철도를 건설하겠다라면 건설을 하는 거고, 계획 어느 지역에다가 공업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만드는 그런 정부 주도하의 계획 변동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변동의 폭이 넓고 변동의 속도도 이전보다는 훨씬 빠른, 그러니까 농업사회의 변화 모습, 변화 속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양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전보다는 조금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좀 부강해지는 그러한 사회 변화를 가지고 오게는 되었지만 부작용들도 있죠. 수출 중심의 공업화 전략이었다. 그러니까 공업을 막 활성화시켰던 이유가 뭐예요?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출 중심으로 공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는 공업에 한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상대적으로 수출이 조금 어렵다,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도태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내다 팔아서 돈이 되는 산업에 대해서만 국가가 중심되어서 후원을 하다 보니까 균형 있게 발전이 되지 못하고
균형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 이 산업사회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나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도시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뭐 도시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충분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를 통해서 S라인이 형성이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자,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서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도시로 인구가 옮겨가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또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는데 어떤 공업 요소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한꺼번에 많이 몰려서 거주 인구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도시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이제 뭐 그래프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만은 가속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뭐였어요? 네, 이촌향도 현상입니다.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촌락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살던 촌락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향하는 이 같은 현상이 이제 도시화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 생활 양식들이 확산이 되었다. 뭐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뭐 도로라든지 뭐 교통의 어떤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의 생활에 맞게 변형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도시화를 통해서는 이렇게 생활의 양식들이 바뀌고 이전보다 편리한 생활이 나타나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도시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 환경오염의 문제, 뭐 배기가스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활 쓰레기의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오염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주택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범죄 문제, 뭐 치안 문제 이런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한다. 교통 수단의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뭐 확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 자가용 승용차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뭐 도로의 문제, 도로 교통 체증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필요하게 되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아까 우리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1962년에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산업화가 진행이 됐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그 바람을 타고 도시화도 같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빨리 뭔가 좀 눈에 띄는 뚜렷한 성과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 하에서 이루다 보니까 도시화가 굉장히 빠르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로 인구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과잉 도시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도시로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도시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뭐 비슷한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도시화의 특징은 일단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사회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산업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회 변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회 변동의 양상들,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대사회의 변동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배경을 보시면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정보사회가 나타나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술이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선진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사람이 직접 외국에 가가지고 거기에 공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물건을 만드는지,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그것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외국의 선진 기술이 들어오게 되기까지는 최소 한 3년에서 길게는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게 있대라는 걸, 새로운 기술이 있대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활용을 하기까지의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러면 선진국은 가만히 있어요? 그 5년의 기간 동안에 또 다른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사용을 하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그냥 활용하는 그런 수준에만 머물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시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뭐 아침에 뭔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반나절 오후가 되기 전에 전 세계 그 소식들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 88년도에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88년도에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이제 두 번째로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가 됐는데 그때 이제 전 세계의 기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국제방송센터라고 하는 데서 지금 여의도 KBS 별관 옆에 있는 큰 건물이죠. 거기서 이제 올림픽의 소식들을 전부 다 이제 전송을 했어요. 전달을 하는데 뭐 어떤 선수가 복싱에서 금메달을 땄대라는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우리가 결승전 장면을 생중계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소식을 우리가 접해 듣고서 아, 이 사람이 결승전을 어떻게 싸웠구나라는 실황을 보기까지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어요. 서울에서, 우리 땅에서 올림픽을 하는데도. 그런데 그때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외국의 기자들은 어떤 그 올림픽의 생생한 소식들을 그 본국으로 전송을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야. 1초밖에. 1초 만에 전송을 한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걸 1초 만에 전송해? 머릿속에 띵 하고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메일로 전송해가지고 보내기 눌러버리면 1초 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그 당시부터 그러한 기술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꿈도 못 꾸던 시절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소식을 전달한다든지 어떤 기술을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것을 정말 빠르게 하는 데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발달을 하고 또 그 컴퓨터를 통한 통신 체계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정보사회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서 현대사회 변동이 굉장히 빨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변동 속도가 산업사회에 비해서 정말 급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뭐 컴퓨터 운영체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 운영체제도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컴퓨터의 운영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인데 이 윈도우 프로그램이 과거에 사용하던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뭐 XP라든지 비스타라든지 윈도우 7, 윈도우 8 뭐 이렇게 버전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지금 현재에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X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원을 중단한다. 그래서 뭐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3개잖아요. 운영 체제의 업데이트 버전이 거의 2, 3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맨 처음에 배우려고 하면 그 운영 체계부터 배우는데 그 운영 체계가 어떻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채 배우기도 전에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왔네? 그러고서는 그게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까? 그러고 보고 있는 중에 또 새 거가 하나 나와. 변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어떤 이 정보의 흐름, 정보의 변화, 사회 변화를 쫓아갈 수 있었어요. 이거를 충분히 한 1년 만에 배우고서 한 1, 2년 사용을 하다 보면 새로운 게 나와서 또 새로운 걸 한 6개월 만에 배우고 또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변화 속도를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어? 그러고서 땅 잡으면 새 거가 또 나오고 또 땅 잡으면 새 거가 나오고
요즘에 휴대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스마트폰에 뭐 이전에는 없던 기능이 새로 생겨 뭐 교신 속도가 점점 빨라져 뭐 이런 것들이 뭐 1, 2년마다 막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막 따져가가지고 막 휴대폰 바꾸고 막 이러다 보면 굉장히 사는데 힘들죠. 자, 변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다음에 변동 범위를 보시죠. 변동 범위가 이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범위성이에요. 광범위성. 어떤 변화가 하나 딱 일어나게 되면 그 변화의 추세가 전 세계에 영향을, 전 세계 어떤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그마한 변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쪽도 바뀌고 이쪽 바뀐 거 보고 이쪽도 바뀌고 이쪽도 바뀐 거 보고 저쪽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밀조밀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한번 딱 바뀌고 나면 전체가 다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변동의 속성을 보시면 다차원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변화만 일어나면 괜찮아. 전체 다 바뀌어도 한 가지 변화. 아, 이게 바뀌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리면 되는데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이것도 바뀌고 저것도 바뀌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쫙 여러 개가 한꺼번에 빵 바뀌어. 한꺼번에 빵 바뀌는데 그게 전체에 다 영향을 주는 거야. 하나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땅 바뀌니까 한꺼번에 막 열몇 가지가 바뀌니까 막 그것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거 어떻게 바뀌었어? 그랬는데 이게 막 그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계속 바뀌기 시작해. 이제는 어때요?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이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게 되었어요. 그냥 계속해서 변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사회의 변동의 특징은 우선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 급변성. 그리고 굉장히 넓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일어나는 광범위성.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다음에 다차원 동시다발성. 다차원적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갖는다 하는 것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대중사회예요. 아까 우리가 산업사회, 자본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기초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중사회라고 하는 건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대중, 퍼블릭, 일반 국민들이, 일반 시민들이 중심 역할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중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중사회는 이제 대중민주주의가 도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국민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사회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정 계층이라든지 집권층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일반 대중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민주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음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생활이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을 중심으로 뭐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양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대중문화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특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오늘날의 이제 한류 열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K-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대중가요가 뭐 아시아 지역, 뭐 동남아 지역에만 뻗치는 게 아니라 뭐 옛날에 뭐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의 노래가 뭐 이렇게 전해지고 뭐 이랬던 거는 80년대 중반에도 있었어요. 80년대 중반에도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한다. 남미 지역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듣는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해졌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쳐주죠. 뭐 예를 들어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 하나 히트 친 것 때문에 뭐 싸이 얘기만 하면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기 정말 편해지게 되었고 한국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야? 그러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서로 얘기를 통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순기능인데 역기능도 있어요. 획일화로 인한 인간의 개성이 상실된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개성을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제가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을 할 무렵에 그 저개발 국가 유럽의 친구들과 또 저개발 국가의 친구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야, 너 뭐 잘하는 거 해봐. 뭐 이렇게 장기자랑 같은 걸 이렇게 쭉 한번 시켜봤더니 저개발 국가에 있는 애들이나 유럽에 사는 애들이나 전부 다 강남 스타일 노래를 부르면서 말춤을 추더라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말춤을 춰. 뭐 저 사람은 뭐 자기 전통의 노래를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림을 잘 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잘하는 거 있으면 해봐 그러면 전부 다 이렇게 말춤을 추더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게 되면 인간의 개성이 상실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다음에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뭐 정치 뭐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뭐 신경 쓴다고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대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중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아 버리게 되면 그냥 정치는 남의 나라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가 되는 역기능들도 발생을 하는 그러한 부작용들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정보화 사회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제 등장하는 사회가 바로 지식과 정보를 중심으로 한 정보화 사회인데요. 인간의 활동이 정보통신 기술이나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이 주요 원천이 되는 사회. 옛날에는 산업을 바탕으로 가지고 공업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었는데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산업들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보화 사회 또는 다른 말로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제도와 조직의 분권화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일 체계, 단일한 조직 체계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뭐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중앙 정부가 있지만 각 지방마다 조직들이 따로 있어요. 지방 정부가 따로 있죠. 요새는. 그래서 지방이 스스로 그 지역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게끔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제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있는 제도가 여기에는 없는 것도 있고 뭐 여기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 저기에서는 죄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이렇게 국가는 하나라 하더라도 제도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경우 또 하나의 국가 내에서 그 조직을 다스리는 조직들이 계속해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든지 조직이 계속해서 분권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증대가 돼요. 다시 말해서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가상의 공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러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전부 다 표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 또 경제활동의 영역이 확대가 된다. 옛날에는 그냥 시장에서만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상 공간을 통해서도 경제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는 이제 물리적인 공간 개념이 없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사람을 직접 보고만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직접 보지 않고도 인간관계가 가능해지게 됐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해요. 직접 대면을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는 모니터 앞에서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카메라 앞에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야기하지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직접 대면을 하지 않다 보면 인간관계의 깊이가 좀 가벼워질 수 있어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의리도 지켜야 하고 또 인간 간에 지켜야 할
나름대로의 어떤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사람들 너무나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또 정보가 사회의 중심이 되다 보면은 정보를 가진 자와 정보를 갖지 못한 자,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기 시작해요. 정보 격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그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서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 정보의 혜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뭐 PC를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정보 격차를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정보 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겠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 격차의 불평등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사회 구성원 중에 하나인데도 말이죠. 네, 그래서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순기능도 있지만 또 이와 같은 역기능도 존재를 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지금 그 인구 성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전 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 성장 과정에서 이제 출생률도 낮아지고 사망률도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출생률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겠지만 안 죽어. 사람들이 계속 살아.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옛날에는 평균 연령이 한 44세 정도 되었던 적이 있어요. 한 18세기 그때에는 평균 연령이 44세 정도 됐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0이 되어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많고요. 7, 80이 돼서도 사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 우리가 이제 보통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가 됐을 때, 10% 이상이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겁니다. 평균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신 분들은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다음 세대가 출산을 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게 의학 발달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고령화 사회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경제 발전에 따른 생활 환경 개선 때문에 뭐 어떤 보건 환경이라든지 위생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지면서 이제 더 오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저출산 현상. 이런 것들이 또 고령화 사회를 부추기죠. 뭐 장수는 복이니까 오래 사실수록 더 좋아요. 저도 오래 살고 싶고요. 그런데 자, 이렇게 오래 살기만 하면 자, 개인적으로는 빈곤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고독감의 문제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어때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죽어요. 저도 지금 이제 뭐 청장년층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몸이 아파서 막 그 병원 신세를 지는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죽는 친구들도 생겼고요. 뭐 그때에 느끼는 충격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 내 또래의 친구가 결혼을 했대, 애를 낳았대, 뭐 학부형이 됐대, 뭐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느끼는 어떤 그 충격과는 조금 다른 충격이에요. 죽었대, 병원에 입원했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깜짝깜짝 많이 놀라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 이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하나 둘씩 저 세상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나만 남았어. 나하고 어떠한 감정을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이제 고독해지기 시작하죠. 또 몸이 아픈 문제들, 또 빈곤의 문제들, 뭐 이러한 것들. 10명 중에 1명이
고령 인구 65세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 꼴인데 어느 사회에 가도 내가 65세 이상이면 나머지 9명은 전부 다 65세 미만이란 얘기 아니에요. 감정을 교류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들이 생겨요. 15세 이상 64세 이하니까. 그리고 사회복지 비용, 그러니까 이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을 또 사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조금 더 내서 그 65세 이상 인구들에 대한 복지 비용도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도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래 살게 된 것은 긍정적인 문제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구성원의 계층이 굉장히 다양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갈등의 개념을부터 보시면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이해관계와 다양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사회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현상을 놓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 갈등이다.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현대사회가 다원화 추세가 나타나잖아요. 계층도 다양해지고 하는 일도 다양해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다양해지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상황을 놓고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도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갈등의 상황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나타난 갈등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노사 갈등이나 지역 갈등, 계층의 갈등, 남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갈등의 요소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만 놓고 보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이렇게만 국한이 됐었는데, 이제는 10대와 20대, 20대와 30대, 30대와 40대, 40대와 50대. 연령별로 갈등 체계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죽하면은 쌍둥이끼리도 갈등이 발생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최근의 갈등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졌다. 그만큼 발생을 하기도 쉽고 풀기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특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사회의 갈등 유형을 보시면 일단 정보의 소유와 공유에 따른 갈등이 있죠. 정보를 같이 공유하자. 아니야, 싫어. 나는 나만 가지고 있을래. 이런 거. 보험 영업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래요. 가끔 보면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그 보험 가입자에게 그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만 알려주고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가입자들의 경우에. 그래서 나중에 보험의 혜택을 받으려고 딱 이렇게 하면 그때 가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보의 소유와 공유에 따른 갈등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또 사회 소수자를 둘러싼 갈등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있죠. 동성애자라든지 양성애자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성의 개념을 갖지 않은 성소수자들, 또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선천적인 장애인들보다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훨씬 더 많죠. 또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타나요.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성소수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냐 부당하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도 의미가 조금 변화되었다. 실업 문제라든지 조세 부담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전에 그 고령 인구에 대해서 고령 인구의 사회 복지 비용을 이제 젊은 세대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노인네들의 복지 비용을 부담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는 경우들도 또 적지 않습니다. 또 실업 문제. 노인들이 하는 일 없이 그냥 맨날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고 이런 문제들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조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들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다음에 인권의 범위가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인권, 옛날에는 뭐 너네들한테 뭐 인권을 챙겨줄 필요가 있니라고 생각을 했던 계층들에게까지 이제 인권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도 인권이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갈등의 유형들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갈등의 해결 방안을 보시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도의 수단과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합당한 제도를 통해서 갈등의 요소들을 미연에 좀 방지하고 유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갈등들을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대화와 타협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기에는 올바른 태도는 개방적인 태도다. 열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 객관적인 태도여야 한다.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이어야 하고,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문화이해 태도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대 사회의 변동과 사회 갈등에 대한 내용, 또 사회 갈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일반 사회의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겪는 이야기들입니다. 지리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정도씩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철저한 예습, 복습 당부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